이제는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좀 넘어가는데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이분이 그러니까 스페이스라고 그러니까 공간을 영어로 원문이 스페이스인데 음.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인식을 더 집중적으로 다뤘던 것 같고 건축에 대해서 다뤘던 파트도 딱히 물리적인 것에 집중했다기보다 그냥 사람들의 공간을 다루는 방식, 뭐 인지하는 방식 정도를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걸 들으면 이게 왜 공간에 대한 얘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 네, 이게 형상, 폼의 얘기인데요. 제가 사장님, 볼게요. 네, 삶과 사고의 안전한 토대에 만족하는 태도. 빅토리아 정신 앞에서 전 유럽의 수많은 지도적 지식인들은 인습적인 형태가 붕괴되는 현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1905년에 후고 폰 호프만 슈탈은 자기 시대는 복수성과 불확정성의 시대이자 이전 세대들이 굳건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실제로 무너지고 있는 시대라고 썼다. 1913년 메이블 도지는 이렇게 말했다. 이쯤 생각 있는 이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뭔가에 대해 반항하고 있다. 개인의 갈망이 더더욱 깊은 의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식이 팽창되면서 지금까지 자신을 찍어내던 주형을 뚫고 나오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이 장에서 다루는 것들은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무너지고 있는 그것들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무너졌는지. 이 폼이 우리가 쓰는 그 폼이 아니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런 텍스트를 읽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그 건축가들 입장에서는 물질적인 것들이 형상이라고 믿는데 스티븐 컨이 생각하는 그 형상이라는 거는 약간 시간을 제외한 관습, 음, 인습도 약간 형상의 일부로 받아들였던 것 같고 개인의 생활을 약간 물리적인 물체화할 수 부분으로. 있으면 그거를 형상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공감했던 부분은 복수성과 불확정성의 시대, 무너지고 있는 시대, 그리고 대부분 뭔가에 대해 반항하고 있는 것이 왜 21세기까지 계속되고 음. 있는지가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음. 네. 이런 일들이 그때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해서 이게 일종의 어떤 문화가 된 거는 아닐까? 어떤 것에 반항하는, 어떤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게 역사적으로 많은 시간이 들었는데 이제는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지고 지금 뭐 5살, 6살 차이도 세대 차이를 느끼잖아요. 음. 그런 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생각 있는 사람들은 좀 다 지쳤죠. 아직 그쵸. 반항하고 있으면 약간 쟤는 생각을 덜 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음. 뭔가 요즘 트렌드 그렇게 된 것 같아. 아직도 너는 반항하고 있냐?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다들 이전 세대가 했던 반항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과 약간 지침이 지침이 있죠. 있는 것 음, 같아요. 근데 결국 뭐가 바뀌는 건 사실 없거든요. 없었으니까. 네. 어쨌든 그 당시 무너지고 있었던 것 중에 새롭게 나타났던 현상이 사생활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생활권에 대해서 어떤 그냥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혼 사실과 행적이 언론에 막 도배가 되면서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 사생활권에 대한 어떤 논문을 냈었고 그걸로 사생활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슈가 1880년대 뭐 이렇게 이때쯤 1900년대 초였나?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되게 오래된 언론으로 인한 문제네요. 네 맞아요. 언론으로 인한 그 이슈를 상품화 해버리는 그런 현상으로 누군가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생활의 붕괴 측면의 사생활관. 어, 더불어서 관점주의라는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이게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관점을 모두 다 우리가 인지하고 그걸로 현상을 이해해야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네, 했던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럼 믿어져도 아닌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위계들을 평준화 시켰다. 하지만 당대의 가치와 요청에 맞게 다시 재구성되어야 했다고 하는 편이 더 옳을 것이다 정도의 문구로 이 장을 끝냈던
끝냈었는데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다시 재건할 것인가의 얘기까지 일단은 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거리 장인데요. 거리가 디스턴스로 원문이 네,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네. 네, 보일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거리의 소멸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의 공상이나 물리학자들의 이론적 비약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돈을 벌고 밀을 팔고 연설을 하고 폭풍을 경보하고 교통정체를 예방하고 화재 소식을 알리고 채소를 사고 혹은 점점 더 멀리까지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문명의 이기에 신속하게 익숙해지면서 실제로 거리의 소멸을 경험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거리가 점점 없어졌다, 소멸되었다. 라디오나 전화나 이런 기술들이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의 거리를 굉장히 네, 단축시켰고 지금은 그 거리가 더 소멸됐죠. 그때 사람들이 느꼈을 충격이 어땠는지 참 궁금하네요. 우리는 거리가 이미 소멸된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네, 근데 거리가 소멸되면서 무슨 문제가 어떤 이슈가 나왔냐 했을 때 군중이 생겼다는 게 그 당시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사회학자 가브리엘 타르드는 모방의 법칙이라는 책을 1890년에 출판을 했는데 관념이 모방적 확산에 의해 개인에서 개인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이전된다고 보았다. 뭐 어떤 대중문화, 그러니까 대중이라는 게 생기고 그런 현상에 대해서 비평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군중과 대중의 뭐 나쁘게 말하면 우매함? 지금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대중도 굉장히 다양한 갈래로 존재하잖아요. 지금 그거를 진짜 대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양한 인간 군상을 우리가 사이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지면에 한정된 얘기였고 그래서 네 일단 그 당시는 일단 군중 정도로 네, 거리가 소멸되면서 사람들 간의 생각이 비슷해지고 그게 표현되는 방식도 비슷해지고 지금은 네, 그럼 한편으로는 모두의 스타일이 비슷해지는 취향이 비슷해지는 것과 함께 개인이 다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잘 모르겠어요. 뭐가 우세한 건지. 네. 그리고 네, 거리장에서 나오는 또 다른 얘기가 그 각국 그러니까 각 나라의 어떤 영토나 상업 팽창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거를 그 지도부 측에서는 그거를 멈출 수가 없는 이게 결국 전쟁이랑 이어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나라가 성장을 선이라고 확신했으며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지 않았다. 그리고 성장하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발전이 모든 나라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면서 다른 나라와 경쟁하게 되고 그 경쟁에서 지면 죽는다는 생각을 근데 왜 이게 거리장에서 나오는지 제가 기억이 사실 잘 안 나는데 네 책을 읽다 보면은 이게 플로우가 있어요. 계속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근데 그거를 저는 읽을 때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어떤 소설 같아요. 되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명쾌하게 나눠져 있지는 않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인상적이었던 구절을 이게 갖고 와서 공유를 하는 방식인데. 근데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네. 지도라는 것도 실은 그러니까 저 시기에 지도를 엄청나게 그리잖아요, 실은.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지도를 그리는 순간에 한 국가가 약간 하나의 개체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꼴라주 시티 제가 발제하면서 이제 읽었던 부분 중에 되게 웃긴 게 당시에도 도시를 오르가니즘이라고 얘기했고 요즘도 오르가니즘이라고 얘기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오르가니즘을 약간 그 다윈이즘이랑 연관된 유기체라고 생각했다고 우리 국가가 생존해야 되고 우리 국가가 도태되지 않아야 되는 생물체라고 인지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생물체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먹어치워야 되는
개체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지도를 그리면서 이 지도 안에서 우리나라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이 나라와의 거리가 저 나라의 거리보다 가깝다면 우리가 어, 이 나라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겠죠. 밀접한 관계라는 거는 뭐 우호적인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를 네.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네. 제가 다시 책을 그쯤 펼쳐보니까 지도가 나와요. 음, 그래서 이때 또 교통수단이 사실 발달했잖아요. 그리고 지도를 그리면서 그 아직 미지의 세계인 동방에 대해서도 탐방하고 어떤 그 산업기술이 막 이렇게 발전하고 영토 팽창에 압박이 있고 이게 도시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몰려 살면서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어떤 교외 서버브의 공간도 생기고 어떤 일종의 유토피아로 다른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책 읽다가 중간에 들었던 생각이 도대체 왜 그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한국에 선교사들이 왜 왔는가? 음. 그냥 탈출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자기 나라에서. 네, 어떤 내가 개척할 수 있는, 내가 종교적으로 신앙을 개척할 수 있는 미지의 땅에서 삶을, 네, 살 수 있도록 선택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이런 다양한 유럽의 상황에서 나왔던 게 아닐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항상 약간 확장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렇잖아요. 네. 계속 더 배우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다. 음. 성장해야 한다. 이런 압박이 네, 이 시기에도 존재했고 그게 결국에는 전쟁이라는 사건으로 나타났다는 것도 음. 네. 그래서 아까는 거리에 대한 얘기였다면 지금은 방향에 대한 얘기인데 그 팽창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는지 각 나라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다루는 장이에요. 음. 근데 처음에는 비행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까 누가 읽으셨죠?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장님이 한번. 1909년 7월에 한 비행기가 영국 해협을 36분 30초 만에 횡단한다. 대중은 미친 듯이 열광했고 프랑스의 비행사 루이 블레디오는 국제적인 영웅이 되었다. 슈테판 스파이크는 빈의 반항을 이렇게 해석했다. 블레디오가 해협 위를 비행기로 통과했을 때 우리는 탄성을 터뜨렸다. 비행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국경을 넘나드는데 국경이란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 관세나 국경 순찰대는 얼마나 편협하고 부자연스러운가. 세계의 통일과 우호를 가시적으로 추구하는 이러한 시대 정신 속에서 얼마나 부적당한 것인가. 네. 근데 이래놓고서는 전쟁이 나죠? 이게 어떻게 보면 비행기가 국경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나들면서 그리고 비행기 위에서 땅을 바라봤을 때는 사실 지도처럼 경계선이 없거든요. 이게 다 내 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유럽도 굉장히 민족 구성이 다양한데 뭐 그리스가 특히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북부랑 동부랑 원래 민족이 다르고 얘네는 저기 편입되고 싶어 하고 얘네는 저기 편입되고 싶어 하고 약간 분열의 조짐이 있는데 국가에서는 그냥 다 먹고 싶어 하고 그런 네, 그래서 그런 방향성들에 대해서 이 장에서 다루고 저는 그런 면에서 비행기 횡단을 통해서 그 유럽이 고무적으로 느꼈던 그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유럽연합이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는 영국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은 그게 일시적이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는 영토 팽창을 하지는 않죠. 전쟁이 얼마나 비윤리적인 것이었는지 돌아보면서 이제는 산업 경쟁을 하잖아요. 그때 영국이랑 독일이 그 당시 산업 경쟁을 했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1890년대 독일 산업이 영국 산업의 지위에 도전하고 1893년에 철강 생산 분야에서 독일이 영국을 앞질렀다. 그래서 영국이 느꼈을 그 위협과 이것들이 결국 네, 전쟁으로 한번 일어났었고 갈등이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사실은 산업적으로는 계속 경쟁하고 견제하고 하는 게 아닌가. 네, 이게 지금 130년 전부터 있었던 되게 뿌리 깊은 갈등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유럽에 가기 전에 이 책을 완독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약간 이 공간에 대한 장들의 제목과 사실 내용이 조금 미스매치되는 느낌들이 있는데 맞아요. 저는 사실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형상이라는 파트는 제목을 붕괴로 바꾸고 싶고요. 거리라는 장은 확장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고 그다음에 네, 확장, 연장이고 이제 방향이라는 장은 진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아마 이 책 제목은 그러니까 여기서 책에서 달려 있는 제목들은 좀 공간이라는 이슈로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제목들을 단 것 같은데 맞아요. 실제로 이제 근대에서 이제 저 공간에 대한 이슈는 형상 우리가 좀 정적인 형상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다 붕괴되어 가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거리라고 느끼는 거리라는 것이 실은 어떤 안정을 주잖아요.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축소되어 버리고 없어지는 상황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강박 치고 들어오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실은 근데 저게 생각해보면 다 시간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계속 낡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미 다 낡은 것처럼 이미 낡아 버린 것처럼 보인다던가 아니면 음, 어떤 사실 거리라는 게 저는 지금 속도 얘기를 거의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떤 속도의 증가가 우리의 거리들을 철폐해 버리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일이 어제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도 사실 저는 시간의 압박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네. 성장이라는 거는 타인에 대한 비교해서만 잡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타인보다 빨라야 된다라는 게 돼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에 대한 태도의 문제네요.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 세 개를 조합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네. 세상과 나의 과거가 낡아가고 있으므로 나는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사실 저는 이 소제목에서 나름대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셨다고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거리 감각, 방향 감각의 변화, 공간 쟁탈전. 네, 제가 지금 방향 얘기하고 있었나요? 그래서? 방향. 네. 방향에서 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전보랑 전화의 그 급박함 때문에 그 정치 지도자들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당장 나 너네 쳐들어갈 거야. 24시간 이내로 응답해. 아니면은 진짜 쳐들어간다. 이거를 24시간 중에 12시간을 까먹고 12시간 남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알게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사실 평화적인 용도로 사용됐어야 했던 전화나 전보나 이런 것들이 전쟁의 급박성과 그런 뭐 얘기와 능동성의 수단으로 사용됐던 거죠.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 이제 상대방이 선전포고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래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었는지 책을 한번 열어볼까 이러면서 그럴 시간 같은 거 없는 거죠. 그래서 외교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가 요즘 시대에는 이게 뭐 24시간도 아니잖아요. 그냥 보면 봤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봤네? 대답 안 하네? 얘네 뭐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시간, 그냥 응답하지 않은 시간으로도 상대방을 판단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외교가 정말 어렵겠다.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이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그 시간 안에 대처할 수 있는지 어떤 외교의 지도자는 시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잘하게 되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 장을 읽으면서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유럽의 전쟁이 상세하게 어떻게 일어났었는지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옛날에 제가 알았던 어떤 선배 중에 한 분이 전쟁사에 대해서 진짜 약간 열광하시는 분이 있었던 것 전쟁 같아요. 덕후요. 나중에 만나면 꼭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토론은 저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잡당들, 건축 잡당.